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외길 인생 그린피스 4년 차 김주석입니다. 네, 이제 진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런 게 확실히 있죠. 네, 이게 네. 그 지구의 기울기 뭐 이것 때문에 뭐 결국에는 입추 이런 데 지나면은 약간 서늘해지는 건 있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저 동아시아 사무소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 환경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밤에 약간 선선한 바람 불고 이런 건 맞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넓은 지역에 폭염이 굉장히 심하고 폭염 지속이 한 8월 한 20일 정도 기준으로 40일이 넘어갔고 연속으로 폭염이 40일 막 이런 네, 그렇고 40일이요? 네네 원래 처음에 우리가 팟캐스트 할 때 제가 이제 밀었던 컨셉이 지구 재난 방송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부터 빵빵 터질 거다. 근데 이제 그거를 소개를 안 하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쭉 얘기해서 극도의 공포감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공포 에너지를 그런 문제 해결로 이렇게 돌려서 그 해결하는 그 이순신 장군의 지석쌤 다 전략이 있으셨네. 그렇죠. 그 명량이라고 그 보셨나요? 네, 짧게 그 요약된 걸로 봤어요. 예, 그 대사가 있어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나중에 이게 나온 말인지는. 딱 그 전략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희망이 있어야 해결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사람은 이제 진짜 이러다 망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는 좀 뭐랄까 안 하던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컨셉이었는데 뭐 요즘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유럽도 그렇고 뭐 하여튼 좀 상황은 좀 안 좋네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우리나라도 뭐 폭염이 왔다가 폭우가 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 기후재난을 좀 체감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그 강남 그 침수됐던 거라든지.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저희 그린피스에서 소개했던 분인데, 전원주택이나 그런 그 소형 농막을 지으는 그런 업체를 하시는데, 그분이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타셔가지고, 네. 저희 블로그 소개한 적 있거든요. 그분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이제 팔로우 하는데 보니까 강남 침수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온 국민이 이제.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소형주택 설치하는 곳이 조금 외진 곳, 뭐 산 밑에인지 뭐 산속 이런 데다 보니까 네. 수리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공사 마무리를 하러 이제 다니시면서 사진 올리시는데 정말 아무런 복구가 되지 않는 그런 시골 길이나 뭐 이런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아무튼 19년도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빵빵 터질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과연 이게 충분할까? 뭐 이런 게 있었다면은 지금은 정말로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막 터지는 상황이 되었네요. 그래서 선선한 바람이 반가우면서도 참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은 약간 희망적인 부분도 좀 생겼으니까 뭐 어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정말 찐 마지막 고별 방송을 되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못다 소개해드린 댓글이 많은데요. 휴미숍님께서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희망찬 내용의 보고서 듣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바로 100% 실현되는 건 아니겠지만 좋은 청사진이 되는 것 같아서 한결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지석쌤의 태양광 발전은 어떤지 궁금한데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조량 많은 여름철 태양광 발전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마 그 희망찬 얘기는 그 호주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보고서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게 정말 최근이에요. 네, 저도 그래서 하여튼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게 좀 많아서 문제인데. 무슨 가훈 같네요. 하면 된다. 예, 이게 사실은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좋은 게 사실은 봄이에요. 봄이고. 진짜요? 여름일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여름에 놀러 다녀서 사람들이 세라 생각하지만 봄이 그리고
그 비가 좀 덜 오잖아요. 여름에 네.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발전소 설치할 때 각도를 여름에 제일 좋게 만들어 놓으면 네. 여름만 좋고 봄, 가을, 겨울에 다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 가을은 이제 비슷하니까 네. 그게 맞춰가지고 비스듬히 해놓는 각도가 이게 봄, 가을에 가장 효율이 좋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봄이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겨울 순인데 여름 같은 경우는 햇빛은 세지만 장마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설치 각도가 여름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근데 이게 좀 그건 있어요. 2020년도에 장마가 기억하시나요? 며칠이었는지? 54일인가요? 수도권? 예, 수도권 53일 뭐 어디는 57일 막 그런데 네. 뭐 그러니 뭐 전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좀 많이 안 나왔다면 2022년도에는 장마가 2번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흐린 날이 은근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많았어요. 햇빛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햇빛 나면은 어색한, 왜 이러지? 네. 막 이러네. 그래서 발전량이 좀 썩 좋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이제 이런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은 좀 덜 덥잖아요. 네. 그래서 전력 수요가 줄어요, 전국적으로. 예, 그리고 이 쨍쨍 찌는 날에는 이제 에어컨을 아무래도 많이 쓰잖아요. 전기 그 수요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태양광은 어떻게 보면 그거에 그래도 그나마 좀 맞게 여름철에 뭐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좀 덜 나오긴 나와요. 예, 근데 좀 덜 나오고 많이 덜 나오고 한 절반. 그러니까 흐리면 한 절반, 비가 와버리면 한 10%에서 20%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제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 게 거의 7, 8년 되는데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는 게 종합해 보면은 꼭 나오는 발전량은 또 비슷비슷해요, 매년.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만드는 발전소가 100kW 용량 발전소인데 한 400평? 300평 정도에 만들어요, 이거를. 그게 네. 이제 13만 kWh를 만드는데 보통 가정에서 한 달에 300kWh를 쓰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40가구가 1년 쓰는 전기를 한 300평 정도 땅에서 만들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장마가 2번 온다거나, 진짜 장마가 길어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영향은 좀 받더라도 큰 실망 안 하는 거는 어차피 종합하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을에 햇빛이 난다거나 아니면 봄에 훨씬 좋았다거나 또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그냥 거의 항상 비슷하고요. 올해 약간 특징은 근데 고유가가 되면은 이게 전기를 더 비싸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제도예요, 이게. 왜냐면은 저는 돈 더 드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 전기가 남아도니까 그 전기값이 굉장히 싸져가지고 또 태양광 전기도 굉장히 싸게 사갔었어요, 한전에서.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2개를 상쇄시켜보면 대충 또 평균 가격이 나오는데 그게 단가가 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래저래 저래 해서 예, 잘 됩니다. 한 8년째 지금. 발전량은 아무튼 100kW 발전소 기준에 13만 kW시고요. 제가 제 유튜브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제 태양광 김지석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 발전소 발전량과 얼마를 수입이 났다 이런 거를 제가 전 국민을 뽐뿌를 넣기 위해 제가 만든 영상이 몇 개 있어요. 예, 많이 본 거는 90만 뷰도 있고요. 구독자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네, 쇼미쇼님께 충분한 설명이 됐길 바라고요. 보통 A님도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가장 큰 고통이 될 부분이 식량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린피스에서 지난해 발행한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가 서울, 부산, 인천 같은 도시 위주로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해 쪽의 대규모 간척지나 강 하구 위주의 고도가 낮은 평야지대에서 쌀이 길러지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 시 이런 논들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도 분석해 주시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저도 그 기후 외길 인생 20년을 하면서 했는데 하나 제가 얻은 결론은 해수면 상승이 너무 느려요. 굉장히 빠른 거지만 사람들이 헉 하면서 뭔가 반응하기에는 느린 게 지금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1년에 3mm인가? 이러다 보니까 좀 해수면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메시징을 해가지고 허걱하게 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식량 위기는 지금도 위기예요, 사실.
소말리아, 그쵸. 뭐 마다가스카르 이런 데는 가뭄 때문에 압이 규환이고요.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정말 끼니를 굶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게 되는. 뭐 심지어 영국조차도 정말 오늘 난방을 할까 아니면은 뭐 밥을 먹을까 뭐 새끼를 먹을까 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뭐 식량은 이미 난린데 이제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좀 살잖아요. 그래서 이 식량 위기가 또 이렇게 뭐 피부에 와닿거나 그러기는 또 조금 어렵다. 실제로 지금 남아시아의 그 베트남 쪽의 그 메콩 델타 이거는 해수면 상승하면서 그 염분이 땅으로 침투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볼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피해가 엄청날 수 있다라는 그 연구는 이미 나와 있는데 베트남도 모르겠어요. 얼마 신경 쓰고 있는지. 네, 그래서 지금 해수면보다 가뭄으로 인한 그런 타격이 훨씬 심하고 훨씬 빨리 오는 양상이더라고요. 네. 이게 이탈리아의 포강이라고 있어요. 포강? 포라는 강이죠. 네,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뭐 거의 뭐 600년 만에 거의 뭐 흔적을 이거 강이야 뭐야 뭐 이런 상황이 됐고 원래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제 농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작년부터인가 뭐 그거를 순서대로 물 쓰게 해주고요. 아유 죄송하지만 물이 부족해서 뒷분들은 농사 짓지 마세요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농사 안 짓는 땅도 꽤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수면 상승으로 망하는 꼴을 봐야겠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가뭄만 들여다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식량 문제가 올 건데 우리나라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잘 식량을 사오는 편이고 가격이 올라도 그걸 때문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그 피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경각심을 주거나 뭔가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만들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가뭄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휴 윌리엄스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프리에너지 연구가들이 그것을 알리기 위해 8, 90년대에 많이 희생당하고 유튜브에도 그 여러 기술들이 나왔지만 정작 혁신적인 전기 기술은 안 나오고 결국 수소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대기업과 정부들도 프리에너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듣고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프리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가요? 이게 제가 딱 그 느낌이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도 뭐 이렇게 요걸 하면 에너지를 민중에게 공짜로 공급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기술이 사실은 있는데 이거를 자꾸 누군가가 이거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게 희생 당하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아는 하나의 진실은 완벽한 프리 에너지는 없어요. 왜냐면은 에너지라는 게 그냥 얻어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리고 뭐 햇빛은 프리 에너지 맞는데 쓸 수 없잖아요. 그걸 쓰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오래 있으면 이제 자외선으로 피부암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다만 좀 재미있는 거는 태양광 풍력을 굉장히 싸지고 공급이 되면서 그 특정 시간대에 마이너스 요금제라는 게 생긴 곳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냐면 네.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써줘야 돼. 그래서 진짜로 전화 걸어가지고 저희 공장 거기 좀 돌리면 안 돼요. 저희가 그러면은 1kW시당 10원 드릴게요. 이렇게 5원을 주던. 그래서 프리 에너지라는 건 원래 없지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을 열심히 설치를 하고 나면 특정 시간대에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은 이미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네. 그렇게 많이 설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요금을 안 받는 시간대가 생기는 거에서 한시적인 그런 제한적인 프리 에너지는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예, 이건 다 태양광 풍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프리 에너지, 궁극 에너지 찾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거 너무 좀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해내고 있고 다만 이제 투자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그렇게 돼서 저도 발전소가 있지만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 시간대는 너무 많이 남아서 값을 안 쳐주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저는 제가 그때 망하는 거 아니면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는 전기를 아무 때나 쓰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그래도 낮 한 1시부터 한 3시까지는 태양광이 넘쳐나니까 공짜로 쓸 수 있다 이러면은
그때 뭐 충전하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예, 저는 태양광 풍력을 많이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런 시간대가 생길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프리 에너지가 가까워지니까 예, 거기서 되면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그런 석유 업체에 대해서 가로막은 면은 좀 있지만 그게 진짜 궁극의 기술이 어딘가 있는데 예, 그거를 누군가가 막 파묻어서 못하게 하고 그런 거는 좀 예,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대응하시면은 훨씬 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곰냥말님께서도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소중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 지석쌤의 고별방송 2부 기후위기와 대응 방법이라는 주제로 편성했으니 끝까지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특별 편성인 만큼 전기차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은 2부 기후위기와 대응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됐어요. 네, 정말 제가 오프닝에도 이제 또 눈치 없이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오늘은 그런 이상기후가 없네요라고 말을 하면 무조건 틀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에선 지금 뭐가 활활 타고 있고, 네. 어딘가에서는 막 바짝바짝 마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폭우가 와가지고, 근데 그 폭우가 너무 이제 정치적 논쟁으로 좀 가서 좀 아쉬운데, 네. 그 어떤 분들은 하루 강수량 기준으로 뭐 이 정도는 예정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반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서울의 그 시간당 강수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 하수도 시스템이나 이런 게 시간당 그 원래 한 뭐 최대 한 80mm인가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나 그래요. 그것도 이제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진짜 뭐 가끔밖에 필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게 한 120mm 와버리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어나서 뭐 건물 같은데 뭐 피해 생기고 뭐 진짜 강남 그게 제가 거기에 없어서 그렇지 진짜 이게 뭐지? 막 이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 혹시라도 뭐 이거는 어떤 뭐 서울시장의 잘못이다. 물론 제가 봤을 땐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강수량이 많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좀 그 자체도 좀 문제 해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 시간당 강수량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 최근 30년 연평균 강수량이 그 전 30년에 비해서 135.3mm가 늘어났는데 강수 일수는 21.2mm 감소했다고 해요. 이게 지석쌤이 얘기해 주신 부분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집중적으로 오는 건데 그래도 그 하수도 시스템 같은 게 시간당 80mm를 커버할 수 있고 정비를 잘 해가지고 그게 작동을 했다라면 80mm까지는 그러면은 큰 피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당 한 120mm 와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가 그 인프라가 이럴 줄 알았으면 120mm 할 걸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심시티도 아니고 다시 다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130mm 뭐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돼 있고, 더 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면이 있어서, 네. 아무튼, 예, 그런 강수량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100년 만에 홍수 이런 말 하는데,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게 기후가 안 바뀐다 그러면, 1000년 정도 기록이 있는데, 저 정도는 100년에 한 번이었어. 이렇게 하면은, 그건 맞는 말인데, 네. 지금 기후가 바뀌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저런 정도의 폭우가 언제라도 또 올 수 있는 상황까지 기후가 바뀌었다라고 인식하는 게 더 맞고, 이거는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저런 식의 폭우는 앞으로 2, 3년 내로 또 한번 오고 그럴 수 있을 거려, 아마? 예. 그리고 요즘 그 해외 쪽의 언론이나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에는 그 유럽의 폭염 뭐 그런 게 있을 때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아시아 쪽은 이렇게 뭐 멀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 저렇네 이랬는데 네. 이제는 유럽 폭염인데 뭐 중국도 폭염 아니면 뭐 미국 폭염인데 뭐 유럽도 폭염. 그래서 저런 식의 대형 그런 정말 그 지역적인 아주 넓은 지역의 폭염이 한 번에 두 군데씩 이상 나는 거가 이게 굉장히 새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보다가 저기 이제 여긴 가라앉았나 그러면 좀 있다가 저기가 이제 이러네 이랬다면 이제는 양쪽에서 동시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차이가 있고 예전에 호주에서 산불이 심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소방관들 파견해 본 적 있어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네. 우리는 아직 안 타니까 이게 보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 못 보내 우리도 타고 있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혹시 그거 보셨어요? 헝거스톤이 발견됐다? 네. 저 그거 봤어요. 이게 보이면 안 되는 돌이라면서요. 보이면 이제 망한 거다, 니들은. 그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수위가 낮아져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그 돌에다 새겨놓은 건데, 이게 보였으면 너희들, 이제 굶주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놓은 그래서 헝거스톤인데, 근데 되게 신박한 제가 그 해석을 봤잖아요. 그런 기사에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봐라. 지구온난화 어쩌고 다 거짓말이다. 옛날에도 그랬다. 옛날에 이러지 않았냐. 제가 보면서. 이제 예측을 너무 잘할 수 있어.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패턴인 건데, 일단은, 헝거스톤이, 나왔단 말이에요. 몇백 년 만에. 네. 근데 이제, 유럽이 한 1300년대 때에, 약간 온난화 시기가 있었어요, 살짝. 예, 그래서 그때 약간 사실은 르네상스가 온 것도 관계가 있다고 그런 연구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에 혹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나? 근데, 자, 이 헝거스톤이 이것도 거의 제가 예언을 좀 해보자면, 다시 없어질 수 있죠? 비가 좀 와가지고. 네. 한 5년 내로 다시 보일 거예요. 예, 그건 제가 한번 예언해봅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만약 600년에 한 번씩 그러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럼. 물론 문제 있지만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한 번 정도. 600년에 한 번인데 뭐. 근데 이제 기후위기가 무서운 거는 예전에 정말 이상한 게 뭐가 맞아떨어져서 600년에 한 번 그랬던 사건이 뭐 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거기다가 뭐 헝거스톤 표시한 것보다 더 밑에까지 드러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렇죠. 강도랑 빈도가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지점이죠. 제가 그 댓글 읽고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이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봤을 땐 그거에 좀 넘어가는 사람 몇 명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는 그럴듯하지만 근거가 좀 빈약한, 그러니까 좀 로직이 이런 게 반복되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의심 가시는 분들은 반복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그래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역할도 컸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높아진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는 높아진 듯 역시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아직 정책적인 측면 때문일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걱정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정부나 기업에 강하게 요구해야 되고 특히 정부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네. 정부에서 잘했으면 하는 거 순위를 매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후위기 대응이 10등 안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11등인가 했어요. 11등. 그러니까 경제, 그다음에 뭐 안보, 뭐 이렇게 교육 뭐 이렇게 돼 있고 기후위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뭐부터 할까요? 그러는 순간 10등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기후위기가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미국 통과된 480조 원 규모의 실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인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충분한 그 국회의원들의 그런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그 인플레이션 저감법이라고 만든 법이 통과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가 뭐 와닿지 않아라는 말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통과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지지가 좀 있었던 거죠. 막 아주 세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그래 저런 건 해야지라는 게 좀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기업들 아리백 선언, 왜냐면 그거 안 하면 투자를 못 받고 기업 자금 조달할 때도 좀 불이익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예스지 우리는 안 해요라고 말하면은 좋은 소리 못 듣죠. 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 UNIPCC라고 1990년대에 인류 전체 차원의 모든 국가가 이제 참여해가지고 그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데 과학적으로 확실해? 뭐 그다음에 그 앞으로 어떻게 돼? 뭐 해결책은 또 뭐야? 뭐 이거를 이제 5년에 한 번씩 종합해가지고 내는 그런 보고서를 만든 IPCC 역할이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취임해가지고 100일 되는 날에 이제 국가 정상들 모아가지고 이거 해야 되니까 뭐 빨리 합시다 해가지고, 그때를 사실 계기로 우리나라 NDC도 좀 강화된 것도 이제 그 영향도 좀 있었고, 그래서 네. 됐는데, 굉장히 근데 한 가지 그냥 아쉬운 거는 IPCC 보고서가 뭐 초반에는 뭐 지구온난화 이거 뭐 석탄 석유 이런 거 떼서 뭐 경고를 하지만 아니 뭐 한 확률이 한 60% 이런 얘기하고 하는 바람에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았다. 사실은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 그렇죠. 좀 더 빠르고 좀 더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네. 그 내부적으로 조금 틀린 얘기 했다가 우리 책 잡히면 곤란하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와,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냥 또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더 근거가 있기 전에는 이런 말은 동의 못 해준다 이래가지고 그러기도 했고, 이 IPCC 보고서는 마지막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 워딩 말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막 식겁하는데 그냥 대충 보면은 뭐 있나봐 뭐 이런 식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좀 안타까워요. 6차 보고서, 그러니까 2018년도에 1.5도 보고서 송도에서 발표하면서 약간의 커밍아웃을 했어요. 사실은 이래요 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2007년도인가에 노벨 평화상 받았단 말이에요, IPCC가. 네네. 그때 엘고어랑 공동 수상했고, 4차 보고서 나왔고요. 7년인가 2008년도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사실 그때 내용이 지금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무튼 좀 시간 관계 너무 아쉬운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희망적인 또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휴가가 있는 사이에 하루에 한 명 정도씩 기자분이 전화가 왔는데, 어떤 기자 한 분이, 근데 요즘 보면 미국하고 사실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국제 공조가 깨지는 거 아니냐. 내가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게요, 답변을. 아니다. 아니에요. 저는 국제 공조가 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있었는데? 국제 공조가? 사실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게 교토 의정서 들어보세요. 교토 의정서. 네네. 그때 미국이 탈퇴했어요, 그거를 의정서를. 그래서 원래는 충분한 국가가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의정서 자체가 원래 파기되는 거였는데, 또 아이러니한 게 러시아가 그때 동의해주는 바람에 유럽하고 러시아가 합의해가지고 통과된 게 교토 의정서예요. 근데 호주하고 미국은 끝끝내 탈퇴했어요. 그래서 그때 깨졌죠. 그 다음에 파리 협약한다고, 코펜하겐 협약한다고 하다가 2009년도까지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 2015년에 파리 협약 한 게 있었지만, 그 다음에 감축은 2020년부터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고서 팬데믹 오고,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또 텐션 올라가고, 러시아는 또 전쟁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국제공조는 원래 없었어요. 없었고, 근데 어젠가 나온 블룸버그 기사를 보니까, 차라리 좀 잘된 면이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저감법을 통과하면서 태양광하고 풍력, 전기차를 정말, 480조를 쓴다니까요. 대대적으로 미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법안이 통과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죠. 그쵸. 근데 중국은 원래부터 그걸 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의 한 40%가 중국이고, 생산량은 한 80%가 중국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두 나라가 녹색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로 바뀌었다. 근데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러시아하고 미국에서 서로 달나라를 보내네, 서로 인공위성을 띄우네, 그러면서 되게 발전했거든요. 그쪽 기술이.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야, 여기서 쏴가지고 니네까지 폭탄 날릴 거야, 뭐 이런
것도 깔려있긴 하지만, 그런 우주 기술이나 이런 게 되게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경쟁하는 것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공조하면서, 야, 우리 이거 할 건데 너희도 좀 해야지. 안 할 거야? 아, 왜? 아, 좀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야, 우리 뭐 가니까, 뭐, 니들 하든지 말든지, 우리 이거 해서 그냥 우리 잘 살 거야. 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한 것도 저도 봤을 때, 그냥 강대국끼리 경쟁하고, 다른 나라들도, 저거 봐라. 저 경쟁하는데 우리도 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우리보다 내가 더 빨리 갈 거야. 씨, 막 하면서 좀, 니들 거 안 써. 씨, 그러면서 우리도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가는 시대로 접어든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뭐 지석쌤께서 미국과 중국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움직임이 꽤 있었어요. 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건가요? 네, 이거는 아마 뭐 나은 선생님 모르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래서 다 알지만 강조 차원에서 물어보신 것 텐데 네. 태양광 풍력 확대. 그쵸. 재생에너지 확대죠. 네. 제가 뭐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면 또, 신재생? 그러면서 신재생 안에 또 뭐 다른 거 막 나오고 해가지고, 좀 더 클리어하게 그냥 태양광 풍력이라고 좀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걸 하셨으니까, 사실 하나라면 그건데, 그 안에 또 제가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뻘소리 하는 전문가 무시하기. 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조금 더 많이 서식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해외 전문가가 좀 수입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린피스도 왜 우리도 그 해외 사무소에서 연구된 거 활용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은 원자력, 가스 발전, 석탄 발전으로 그러니까 국가를 전력망 운영하던 분이다 보니까 네.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비판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들어옴을 해가지고 그 본인들의 입지와 노하우가 무쓸모해지는 거에 대해서 반감도 있으시고, 뭐 인간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현대차에서 첫 직장이었는데, 거기서 저는 정주영 회장의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이봐 해봤어? 뭐 해봤어? 이거가 이제 어록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안 해본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해본 분들의 말은 좀, 안 해보신 분이 저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고, 네. 뭐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저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딸이 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수능이나 이런 거, 뭐, 내신 점수 신경 많이 쓰이는데, 그거 아니에요. 국영수가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그쵸. 네. 기본이니까.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으로 대표된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다음에 난방을 전기로 해야 됩니다, 이제. 히트펌프. 네. 이미 뭐 LG 이런 데서 막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국영수예요, 국영수. 재생에너지 전기차 히트펌프, 이게 국영수 정도 되고, 네. 채식도 되게 그러니까 개인 차원 특히 중요한데, 요거는 뭐, 과학 정도 비중? 그래서, 국영수과가 다 나왔네요. 나와 있고, 탄소 중립해야 되니까 만점 받아야 되거든요, 만점.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태양광 풍력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지 않고서, 뭐 탄소 중립,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라는 건 제가 그건 뭐 100%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만점을 맞아야 한다. 그렇죠. 그것도 빨리 만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 내가 빵점으로 깔다가 고등학교 2학기 마지막 중간고사부터 만점 받는다. 그럼 뭐예요? 이미 내신 망했는데.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 감축이 마지막에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설치를 해야 되고요. 아무튼, 네. 태양광 풍력 사랑해. 너 너무 멋져. 너 너무 좋아. 이런 마인드가 새록새록 생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태양광이 지금처럼 싸고 괜찮은 게 없었다면 저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막 살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태양광 풍력이 없었으면. 왜냐면 해결 불가능하니까. 근데 네. 있으니까 뭘 하면 되고요. 근데 자꾸 꺼림직한 마음을 누군가가 심어놓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우리 다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배터리 소재를
광산 뭐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그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 소재는 흔한 거예요. 실리콘이라서 네네. 그거를 생산하는 시설은 이제 확장 필요가 있지만 그거는 뭐 중국이 이미 보여줬듯이 뭐 지으면 돼요. 되게 막 어렵고 막 그 짓는데 뭐 몇십 년 걸리는 그런 시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또 우리 사회의 결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펀드 매니저시만 정말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서 가끔 지금 같은 태양광 패널 생산량 증가 속도로는 이게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서 얼마나 빨리 이 생산량을 늘리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이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보통 우리는 환경 그러면은 아끼는 거, 뭐 안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였는데 네. 이런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뭐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도 뭐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사회에서 그런 재생에너지 공급을 하고, 히트펌프로 난방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더울 때 에어컨 켜고, 이거를 억제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원도 그렇지만은, 또 배터리 쪽은 소재, 사실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필요한 양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풍력 태양광 설치한 다음에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구리도 좀 문제인데, 아무튼 전쟁 치르듯이, 야, 이거 못하면 우리 다 죽어. 뭐 이런 식의 생산량 확대가 중요하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들이, 그런 거 아니라 우리는 아껴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딪혀버리면은 해결이 좀 안 날 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런 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 못하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 아리백 못하고, 그래서 밖에서, 거기서 만드는 제품 필요 없어요. 딴 데서 사올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하나가 비자발적 감축 시나리오인데, 그냥 돈을 못 벌어. 공장 오도 없어.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이거 문 닫아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비자발적 감축은 정말 피하고 싶네요. 그게 궁극의 친환경적일 수도 있긴 해요. 그냥. 근데,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또 만들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면 조금은 보여요, 지금. 왜냐면, 아리백 이런 거 지금 뒤늦게 선언했는데, 없잖아요, 지금. 그런 전기가. 그러니까, 그건 빨리 늘리면 되는데, 네. 빨리 늘리자라는 말하는 기업은 또 별로 없고, 너무 없어서 못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좀 확대를 해주고, 또 기업들도 빠르게 아리백을 달성을 해야 우리나라도 해외 경쟁력, 수출 경쟁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특히 우리는 식량 사와야 되거든요, 밖에서. 우리가 유용한 걸 못 팔면 밖에서 식량을 우리한테 줄 이유가 없죠. 물론 원조해 줄 수 있죠. 구제 이렇게 70년대 이럴 때 해외 원조 받은 식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모양새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거 받으란 보장도 없어요. 가뭄 심해가지고 없으면 어떻게 줘요. 자기들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확대에 아까 제가 태양광 풍력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고요. 아무튼 재생에너지 확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이 기후위기 대응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한꺼번에 해야 된다. 네네네.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개인 차원의 실천을 얘기하면은 저는 특히 고기를 많이 드신다. 특히 소고기, 양고기, 양꼬치구이 다 너무 좋아해서 이틀에 한 번씩 먹는다. 그러면은 좀 줄이세요. 그거 아예 안 드시면 제일 좋고, 왜냐면 되새김질하는 그런 소나 양 고기가 그 메탄 배출이 굉장히 심한데 그 메탄이 또 되게 강력한 온실가스라서 그 다음에 해산물로서는 새우가 또 좀 이렇게 커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찔끔하는데 왜냐면 저도 어쩌다 보니까 새우는 좀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좀 시간이 별로 없지만 기후 미식이라는 책이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기후에 맞는 미식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분은
그냥 고기 이렇게 약간 왜 떡국에 조금 올려놓고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비빔밥에 조금 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괜찮다 이거예요. 예, 고기를 아. 내가 아예 먹지 말자기보다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맛만 좀 보는 식으로 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해. 이제 근데 저는 차라리 그게 좀 더 실천하기 편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남들도 할 수 있는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 같이 할 수 있는 실천. 나는 막 의지를 가지고 조금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그것도 어려워요, 유지하기가. 근데 네. 남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싼 거, 좋은 거 찾아서 쓰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싸게 공급할 수 있게 좀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 네. 탄소세를 부과해서 딴 게 비싸게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자꾸 이제 남들도 못하고 자기도 못하는 거 자꾸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 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여행 안 가는 거. 비행기에서 또 이제 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비행기 그거 뭐 한 번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승객수로 나눴을 때 자동차 2년 뭐 3년 탄 게 한 명당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딴 거 다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대충 하는데 해외여행 한 번 참았다. 그럼 그거 굉장한 저기 뭐랄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린피스에서 7가지 방법을 소개한 게 있더라고요. 특히 네. 젊은 층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후루룩 한번 짚어보자면 일단 기후 관련해서 뭐 행진이나 시위가 있다. 그러면은 좀 가서 힘을 보태라 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서명운동 같은 거 이제 있으면은 하고 그거를 이제 소셜 미디어에 공유해라 라는 것도 두 번째 좀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녹지를 지키는 게 사실 녹지를 지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이러다 보면은 태양광 풍력을 막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태양광 풍력은 충분히 허용하는 선에서 그 외에 뭐 이렇게 개발되는 거 이런 거는 좀 막으면 이런 여러 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마케팅을 잘한다, 뭐 본인이 글을 잘 쓴다, 그러면 이런 뭐 전기차를 위한 뭐 소나타 이런 거 뭐 하여튼 뭐 작곡을 하든지 하여튼 뭐든 본인이 뭐 일을 잘한다면 뭐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지금은 이제 좀 있거든요, 뭐 배터리 회사 이런데 그런 데서 자기의 재능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뭐 주말에만 잠깐 이러지 마시고 아예 본업을 그쪽을 하세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계속 배워야 된다. 왜냐면 상황이 바뀌고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리고 많이 좀 알아야 또 남한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시고 팟캐스트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뭘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법으로 판결을 받아내면은 이게 사회가 더 빨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헌법소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힘을 보태면 좋겠죠. 뭐 하는 단체를 후원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기사를 공유한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에 관련한 너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나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가끔 어떤 분이 이제 기후변화 얘기 막 이렇게 하는데 가끔 가다가 또 이제 오늘 소고기 먹었다 이렇게 올리면서 제가 소고기 얘기는 조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안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공유가 되면 그게 문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고기를 드시더라도 먹고 공유라도 안 하면은 이게 조금 덜 문화화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홍수난 거 이런 것도 뭔가 자기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걸 올리면 사람들이 맞아 심각해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훨씬 낫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인간은 스토리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잘 얘기해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저도 동의가 됩니다. 네. 오늘은 2부 기후위기와 대응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늘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지석쌤 마지막 방송이라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제가 약간 그런 감정이 좀 늦게 와요, 늦게. 아, 그래서- 후폭풍. 예, 후폭풍 체질이라가지고, 예, 지금은 뭐 그냥 담담하고요. 예, 왠지 마지막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후련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방송 들으면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뭐 모르죠, 그거는. 예, 모르는 거고. 댓글 남겨야겠다. 자, 그리고, 알려주세요. 예. 이제 정말 마지막 방송인데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안 되는 방법은 포기하세요. 아, 자꾸 뭐, 이것만 개발되면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던데. 탄소 포집 저장 기술만 개발되면 내지는 이런 투명한 거. 태양광, 태양광으로만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 이런 거,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되는 걸 밀어줘야 되는 시기다. 네. 예, 태양광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전기 잘 나와? 그러면은 그걸 밀어주고, 그래야, 한동안은 최소한 그래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린피스 후원도, 아직 다 하시겠죠? 근데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주시고, 저는 이제 떠나지만 애쓰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격려, 가끔 좀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 질타도 하시더라도, 독일은 후원자랑 한 50만 명 되다 보니까 좀 더 무게감이 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유 되시는 분들,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도 한번 여유를 찾아보셔서 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 제가 노래를 잘한다 얘기했었는데, 네. 이게 편집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메시지를 담은 노래 하나 예전에 녹음한 거 하나 있는데, 노래방에서, 예, 제일 잘 나온 걸로 하나 제가 한번 공유를 드려서, 여기까지 설마 들으시면 몇 분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 아무튼, 메시지 하나 남기고 갑니다. 이거 소비율 100%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튼 그냥 한번 소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약간. 네, 피디님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그럼 안 들어가면 노래 못한다는 거네. 가서. 그럼 노래 잘한다는 말을 빼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알겠습니다. 네. 이것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지석쌤. 상관없어요. 이런 게 재미지 뭐.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3년간의 방송을 마지막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지석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